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JP모건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출시, 월가 온체인 자금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JP모건 체이스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이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출시한다 라고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와 운영은 기존 머니마켓 펀드처럼 이 현금과 단기 국채 등 전통 자산으로 이루어지되 펀드 지분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블록체인에서 소유권과 거래를 관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산으로 이제 그 자산은 구성이 되지만 머니마켓 펀드라는 거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분 구조를 디지털 토큰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 거래를 관리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자산은 기본적으로 현금과 이 단기 국채, 그리고 그 소유권, 지분에 대한 그 권리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 대형은행이 직접 운용하는 펀드 지분을 이 토큰화하는 것은 월가에서도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월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들어가는 그런 블록체인을 사용하려고 많이들 하는데, 이더리움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제대로 사용을 해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JP모건 자산 운용 부분에서 나온 이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는 이 머니라는 이름으로 좀 맞춘 것 같아요. My On-Chain Net Yield Fund라고는 이 이름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초기 자본금 1억 달러, 약 1470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를 이제 투입한 뒤에 외부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개방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JP모건의 첫 번째 토큰화 펀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대가로 이 펀드 지분을 나타내는 이 디지털 토큰을 암호화폐 지갑으로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령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 토큰이라는 걸 받는 게 아니고 그 계좌에서 그것들을 그냥 찍히는 거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뭐 이제 펀드로 내가 얼마에 뭘 가지고 있다라는 걸 그냥 디지털화된 그 수치로만 보여지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토큰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구조와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이게 뭐 그거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절대. 완전히 다른 구조로 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검증, 소유권, 지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양상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이런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월스트리트에서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운영 방식은 기존 머니마켓 펀드와 이제 동일하고, 단기 국채 등 비교적 안전한 채권 자산에 투자해서 은행 예금보다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겁니다. 원래 머니마켓 펀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배당금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금뿐 아니라 이 서클을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펀드 매수와 환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USDC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현금만을 사용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통 금융회사, 은행권에서나 뭐 이런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예전에 거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토큰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처럼 가격 변동성을 갖는 건 아니고 펀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디지털 형태로 이제 표현한 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제 나왔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고객들이 토큰화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고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JP모건에서도 그냥 이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금융회사들이 그냥 뭐 이거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고객들의 수요를 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 상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엔 고객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요가. 그것들을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미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 펀드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추진 중이고, 미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블랙록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들은 이제 제3자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이제 블록체인의 기록 전달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JP모건은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이제 자체 펀드를 직접 토큰화했다라는 점이 이제 차별화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차별성을 계속해서 두면서 이렇게 이제 나아갈 가능성이 높죠.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아마 이런 형태들은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는 블록체인 위에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수익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묶여있던 유유 자금을 끌어당기는 이 대안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토큰화되는 자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자세,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리 핑크 암호화폐는 공포자산 금융 전문가들 정면 반박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레리 핑크는 이번에 이 암호화폐를 공포의 자산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이제 공포의 자산이냐, 뭐 비트코인이 공포를 조장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투자자들은 이제 재정적 불안 때문에 디지털 자산을 매입한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14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금이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방어적 해지 수단으로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뭐 금이나 그 희소성이 명확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게 이제 이런 부채가 증가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과 이제 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조세 르페나 이 마일로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공포가 비트코인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 더 큰 이 구조적 변화를 놓치고 있다. 이 레리 핑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 경영자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와 스탁 솔루션 그리고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를 통한 접근성이야말로 오늘날 투자자들의 핵심 동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축된 이 금융 인프라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수단에서 주류 자산으로 탈바꿈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현물상장지수 펀드의 등장과 그리고 유럽 증권시장 감독청이 제정한 이 미카라는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통일된 유럽 연합 시장 규칙이 자산의 합법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은 단순한 위험 회피 수단을 넘어서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를 낮추는 다각화 도구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러니까 위험 회피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현물상장지수 펀드가 그 접근성을 굉장히 이제 좀 쉽게 했죠. 기존에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그 단계들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 변화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규제 명확성과 수익 창출 효용성 그리고 기관 인프라가 결국 암호화폐가 방어적 해지 수단이 될지 성장형 자산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셀 2000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도 오를까라는 기사인데요. 러셀 지수에 대해서 몇 번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추세가 살짝 나스닥이랑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살짝 그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향 추세를.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나오면서 러셀 2000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러셀 2000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2000개 미국 소형주, 중소형주들을 이제 모아놓은 걸 러셀 2000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 선호도에 대한 평가를 이것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가 이제 높아졌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뭐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은 그걸 이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큰 흐름들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못하고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점을 돌파하지는 않았지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조금 불안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점을 버텨주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이 높아지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큰 매수세가 제대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AI에 밀린 비트코인 10만 달러 벽 못 넘나라는 기사고, 결국에 이제 AI에 많이 밀리고 있다. 그리고 AI 때문에 또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이고 있죠. AI 뭐 버블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나스닥이 조정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출렁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는 제대로 따라가지도 않더니 내려갈 때만 이제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 비트코인이 그만큼 지금은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증시보다, 미 증시보다 오히려 좀 약세가 좀 더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와 주느냐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도 이제 뭐 갈색 고래들, 최대 고래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긴 했지만, 그 다음 고래인 보라색 고래나 대부분의 고래들이 지금 매도세나 아니면 계속 중립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바꿔줘야지, 이 형태가 바뀌어줘야지, 고래들이 제대로 들어와줘야지 이 비트코인의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마인, 이더리움 400만 개 육박, 기업 최대 보유자로 등극.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을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396만 7,210개로 늘렸다는 겁니다. 거의 400만 개가 다 되었어요. 지금 디지털 자산과 현금 자산 모두 합치면 총 132억 달러, 약 22조 44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국내에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 보유량은 전체 보유량의 3.2% 이상으로 비트마인을 기업 기준 최대 이더리움 보유자로 꼽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5%를 지금 목표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만 10만 2천 개 이상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흔들림이 없어요. 이더리움 뭐 끝까지 살 거야, 뭐 떨어지면 더 살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뭐 현금이 많기 때문이죠. 현금성 자산들도 많이 비축하고 있고, 그만큼 자산이 많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 1.03까지 나왔어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에요. 순자산 가치와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유사한 상황이고, 뭐 이것보다 떨어지는 상황들이 오면 조금 더 이제 그 저평가 상태다라고도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자산이 제대로만 유지가 되고 안전하다면. 윈터뮤트 비트코인 15억 달러 폭풍 매도라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세가 나온 게 윈터뮤트라는 곳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이 마켓메이커 윈터뮤트가 3주 동안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빠지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몇 주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 보유량은 급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캄 인텔리전스 등의 이제 추적 플랫폼은 윈터뮤트 연계 지갑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바이낸스 등 중앙 거래소로 대량의 자산을 전송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결국에는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약세장이 계속해서 되는 것 같아요. 이 매도세가 좀 줄어들고 매수세로 좀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 시장에 변화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소화를 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매물대 때문에 밀려버리느냐, 뭐 이것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지금 좀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지금 많이들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026년 핵심 투자 분야가 이제 프라이버시를 공식화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안드레슨 호로이츠 크립토와 이제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도 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에 대한 보험이고 Zcash는 비트코인에 대한 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프라이버시 내러티브에 대한 변곡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거래를 보통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이제 다 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모네로나 뭐 최근에 이제 Zcash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강한 힘들을 보여주었어요. Zcash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가 않고 좀 버텨주는 흐름들이 나와주었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하는데 이더리움도 하락하고, 근데 이제 Zcash나 이제 모네로 같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방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Zcash가 많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다들 모든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보였을 때 오히려 Zcash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결국에 앞으로는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할 건데, 프라이버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용성이 기존 서비스 수준을 넘어야 하는 것들도 있고, 특히 이제 규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자금 세탁 이미지가 많이 강해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서도 이런 이제 불법성들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막기 위해서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암호화폐를 좀 안 좋게 보는 이미지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생긴 것도 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과연 이제 도망을 간다고 해서 그게 이제 끝날까? 그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프라이버시 자체 코인을 아예 규제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기술적으로.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그 다음에 이런 사용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또 찾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제를 가져가면서 프라이버시도 지키는 이런 형태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과 금 판이 바뀌는 시간이다라는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 비교 대상의 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역사적 고점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조정 가능성을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중 통화량 대비 금 시가총액 비율이 2025년 기준 약 125%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는 1980년대 금값 급락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와 동일한 지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점은 금 시장에 대한 경계 신호로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굉장히 요즘에 곽강을 많이 받고 있죠. 인기도 많고 역사적 정고점을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반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캐시우드는 과거에 이런 이제 비트코인 전체 통화량 대비해서 금 시가총액 비율이 125% 역사적인 그 고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과 다른 흐름을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통화 공급 구조가 이제 고정되어 있고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글로벌 단위로 이동, 보관, 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 저장 수단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자산 배분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도 중요한 수단은 결국 이제 암호화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이 거래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통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거래에는 통화인데 이 통화 수단을 지금 현금으로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존 달러나 뭐 이런 현금은. 근데 실제 이제 AI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통화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는 결국에는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는 시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